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승원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가 정말 예쁜데요, 캠퍼스가.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시고 강의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날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각자의 댁에서 편하게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덕분에 이 아침부터 집에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이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자, 오늘 그래서 다들 우리 시원하게 마음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거는 넘겨짚지 마세요, 물어봐 주세요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출발을 심리검사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약간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워낙 핫한 주제죠.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MBTI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던 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됩니다. 뭐 이렇게 오래됐다면 오래되고 짧다면 짧은 시기인데요. 사실은 그때에도 MBTI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그냥 심리학이나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되게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훨씬 더 유명해진 그런 검사죠. 요즘은 MBTI가 없으면은 거의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주민등록증은 보여주지 않더라도 MBTI는 반드시 제시를 해야 나에 대한 소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럼 MBTI가 상대방을 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것은 그냥 좋은 것이고 이것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한번 20년 전으로 세상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심리학을 공부할 그때쯤에, 그러니까 20세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심리학을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자, 20세기 아마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20세기에 우리가 인간의 성격을 논할 때, 인간의 유형을 논할 때 가장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얘기는 바로 혈액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혈액형에 대해서 뭐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혈액형이라는 게 20세기에는 인간을 설명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것이다라고 믿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살았거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되게 큰 피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혈액형이 B형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혈액형이 뭐 네 가지가 각자가 개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세상에는 더 좋은 혈액형과 나쁜 혈액형이다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이제 A형 뭐 이러면 되게 좀 소심하지만 착한 사람, 뭐 반면에 B형은 되게 괴짜고 이상한 놈, 뭐 이제 이런 식의 판단들이 되게 많았었고, 심지어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아, B형이 뭐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되게 쉽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무려 한 20년을 B형 남자라는 그런 어떤 족쇄를 달고 그 편견 속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온 인류 중에 나랑 같은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전 인류의 거의 한 25%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자, 근데 혈액형 성격론이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20세기가 끝나면서 사람들도 슬슬 아,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구나.
이것이 별로 정확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시게 됐어요. 물론 과학자들의 도전도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뉴밀레니엄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혈액형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을 아는 척하던 그런 문화들은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새가 꺾이게 되었죠. 무척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새 시대를 맞았으니까 드디어 이제 뉴 밀레니엄이 됐으니 이제 인간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잠시 하게 된 거죠. 근데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20년 전에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어떤 검사가 갑자기 혈액형이라는 것에 저물어가는 그 힘을 딛고서 갑자기 새로운 세력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강력한 열풍을 가지고 어, 설마 그럴 리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온 국민이 다 MBTI의 전문가가 되어 있고 온갖 광고 매체와 온갖 SNS가 MBTI라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혈액형은 비과학이었지만 MBTI는 과학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되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키워드가 그래서 MBTI가 된 것 같아요. 자, 요즘은 소개팅 뭐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볼 때도 궁금해하는 거는 결국은 사진하고 MBTI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때 같으면 뭐 걔가 뭐 전공은 뭘 하고 있고 뭐 성격은 어떻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외모와 MBTI만 딱 얘기해주면 정말 심플하죠. 이 두 가지 간단한 코드만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떤지 알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 개인의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코드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SNS, 뭐 심지어 뭐 네이버 인물 뭐 이런 소개를 가봐도 보면은 그 사람의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 MBTI는 뭐다? 라는 것들이 소개가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유명인들에 대한 소개에서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SNS에 나는 무슨 유형이다라는 거를 아주 그냥 제일 먼저 대문짝만하게 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MBTI를 자주 글에서 언급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그냥 그 유형 자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ISTJ다 그러면 그냥 나는 ISTJ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뭐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그 ISTJ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는 나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MBTI의 16개 중에 하나에 내에 해당한다고 써 있는 그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와 있는 설명이 곧 나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 선택이고 내 취향이고 내 생각하는 패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뭐 이게 세상에 그냥 젊은 친구들이 좀 그냥 즐기자고 하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재미로 놀자고 하는 거야. 별 신경 쓰지 마. 네 할 일이나 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기업들이 MBTI를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활용도 뭐 그냥 같이 레크레이션 때 하는 게 아니라 채용할 때 쓴다는 거죠. 자, 땡땡은행은 보니까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에 MBTI 유형을 쓰라고 한단 말이죠. 자, 어떤 데서는 보니까 서류 전형할 때 MBTI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가서 MBTI를 풀어야 되는 곳들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소개를 할 때 내 MBTI 유형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써야 되는 곳들도 있고 제일 끔찍한 거죠.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건 MBTI 검사 결과 이 외향적 성격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대해서 뽑는다. 이런 어떤 회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되게 이제 심각한,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가 아니면 취업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뭐 아직은 이런 회사가 다수는 아니겠지만요. 만약에 많은 회사들이 점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이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검사에서 무슨 문제를 잘 풀면 이로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거다란 말이죠. 심지어 이제 직장인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자기 어떤 부하 직원을 평가할 때, 쟤는 ESFP라 업무에는 맞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과몰입인 거죠. 그냥 사실 그 부하 직원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상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쟤는 ESFP야. 자,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러면은 엉뚱하게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ESFP들이 다 업무 부적격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죠. 자, 요즘에는 회사에서 서로 고객들을 만날 때도 주로 MBTI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만나면 사실 어떤 얘기로 처음 시작할지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죠. 저도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좀 낯선 교수님들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이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너무 어색한데 하다가 제가 이제 생긴 노하우가 뭐였냐면 제가 학부 때 좀 공부를 하면서 수다의 심리학적 이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대화를 할때 남의 험담을 하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날 되게 그날 대화가 즐거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어느 정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너무 어색한 분을 만나러 갔을 때는 학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 몇 분의 요즘 좀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스캔들이라던가 뭐 이런 거 하신다던데요. 뭐 이런 얘기 몇 가지를 가지고 가면 낯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편안하게 한 1시간 대화를 하다가 오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자, 요즘은 이제 기업 미팅 같은 데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전 MBTI는 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MBTI가 모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제 뭐 이제 학교 게시판이에요. 막 자기 이제 성적 막 이런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ISTJ인데 학점이 3.1이면 이상한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ISTJ면 뭔가 되게 열심히 좀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STJ면 학점이 한 4점 몇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3.1밖에 안 나올까요? 라고 하는 거죠. 다행한 건 그래도 세상에는 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익명 1번에 답변을 주신 분을 보면 야, 네가 학점이랑 MBTI를 연관 짓고 있으니까 학점이 그 모양인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이런 현자들도 있지만 댓글창을 가보시면 세상의 현자는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은 바보들이 가득하죠. 자, 심지어 제가 좀 특히 아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과몰입이 심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모 커플 만들기 예능 프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되게 이제 젊은 미혼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커플 막 짝을 짓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별로 재미가 없고 사실 다녀오신 분들, 돌싱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서 다시 잘해보자고 애쓰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이렇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여차하면 저렇게 살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몰입을 해서 보게 되는데, 네, 이제 뭐 나는 뭐 어쩌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어요. 여기 나온 한 분은 상대방이 충분히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도 맞고 하는데도 수시로 계속 그런 거야. 나는 애플을 만나야 되는데 너는 T고. 근데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이렇게 무슨 검사 결과를 어디 공인된 데서 주고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분이 앉아서 너는 T고 그러니까 우린 안 맞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이 스토리가 이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에피소드 끝까지 계속 이분은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나는 F를 만나고 너는 T고 계속 이 얘기만 나오면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또 제가 또 T다 보니까 더 그런 거부감이 생긴 거기도 할 텐데요. 이 과몰입 현상인 거예요.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도 MBTI가 안 맞는다 싶으면 이 사람 못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인생을 걸 만큼 MBTI는 믿을 만한 것일까라는 거죠. 자, 요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MBTI는 과학입니다. 혹은 MBTI는 심리학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이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들 입시지도 혹시 입시 그리고 무슨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심리학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저 MBTI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MBTI를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면 애들이 너무 맞다. 너무 설명을 잘해준 넌 심리학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 당황스러워. 저희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MBTI는 심리학이냐, MBTI는 과학이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이 광고를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침대는 과학으로 시작했던 그 광고인데 요새는 이제 MBTI는 과학이다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나왔던 사실 이 청년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냥 이 CF 하나 보고서 이 친구가 싫어졌어요. 그다음부터 이 친구가 뭘로 나와도 쟤는 모자란 애다. 뭔가 쟤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저 좀 약간 노이로제를 갖고 있습니다. MBTI가 과학이다. 또 교수님 심리학과 가면 MBTI 얼마나 잘 배우게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심리학을 이미 넘어버린 이 MBTI라는 강력한 세력,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너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 약간 트릭을 넣어놨는데요. 제 얼굴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많이들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이 와서 심리학과, 상담학과 가면 MBTI 배우죠? MBTI 얼마나 제대로 배웁니까? 그러면 보통 저희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MBTI 배우지 않아요. 라고. 그러면 어떤 친구는 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심리학과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안 가르치면 뭐 하는 거냐고,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심리학 교육 과정을 보셨을 때 성격 심리학이라는 게 사실 이 성격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이 성격 심리학 교재를 찾아보면 MBTI라는 이야기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대략 한 페이지 정도 이런 검사도 있다. 이게 이제 유형을 인간을 진단해 주는 그런 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냥 설명되는 그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심리 검사 수업일 텐데요. 자, 심리 검사를 배우는 학부나 대학원의 심리학과 수업 어디를 보아도 단 한 시간도 MBTI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편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우리는 배워야 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쓰는 심리 검사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을 수련시키는 과정이 있는데요. 특히 임상심리학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2년 내지 3년 정도를 병원이나 혹은 이렇게 서울심리지원센터 같은 전문 상담센터에서 환자의 심리 분석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수련 과정 내용 안에 어디에서도 MBTI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즉, 심리학에서 하는 어떤 공식적인 활동과 이런 MBTI와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 체크를 먼저 드리자면 일단 심리학과는 관련이 없어요. 심리학 교과 과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어떤 환자나 내담자들의 심리 분석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MBTI 뭐가 문제길래 쓰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심리학자 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MBTI의 창시자인 이 브릭스와 마이어스라는 두 어머니와 따님이 이제 이걸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예요. 일단 어머니 농학을 전공하신 농학사 학부까지만 하신 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따님은 정치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공이 전혀 심리학과 관련이 없고 또 하나 이제 학력으로 봤을 때 다 학부를 마치신 게 끝인 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보통 심리학 쪽에서는 뭐 학문을 논할 때 그래도 뭐 기본은 심리학의 어떤 박사를 한 사람들이 학문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해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주장을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이 뭐길래 니네 혼자 그걸 다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노벨상 같은 데 보면 가끔 되게 드문 경우긴 하지만 학부만 나오신 어떤 분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화학상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학부 출신인데 노벨상 받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많은 박사들이 노벨상 근처도 못 가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전공 혹은 가방끈 이것만 가지고 자격 논란을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는 않죠.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거는 MBTI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좀 MBTI 이게 그냥 우리 분야가 아니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MBTI 문제로 얘기하는 건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심리 검사를 만들 때는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공식과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제대로 된 인간의 마음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스탠다드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MBTI는 이 스탠다드의 어떤 부분도 따르지 않은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예요. 개발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격 검사라고 부르기가 상 애매한 거죠. 자, 심리학에선 성격 검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성격 이론이라는 거를 충실하게 연구를 하고 그것을 먼저 발표해서 학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은 다음에 이런 성격 이론이 맞다라는 어느 정도의 학계의 동의 작업, 여러 동료들의 어떤 의견이 맞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MBTI가 이 개발업체를 가면 이제 판매업체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융의 성격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엄밀히 얘기하면 융은 이 검사 개발 단계에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융을 너무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융이 기본적으로 이 이론, MBTI 이론을 만드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융의 이론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사실 적합하지 않고요. 실제로도 어떤 융의 이론을 검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학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사에서 심지어 얘기하고는 융의 이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융이 얘기하는 것과 이 검사가 얘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MBTI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지 축이 있어서요. 거기서 하나씩을 고르게 됩니다. E냐 I냐, 뭐 S냐 N이냐, T냐 F냐, J냐 P냐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씩 고르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진단축은 두 개가 있어요. E와 I냐랑 T냐 F냐죠. 이게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기업 이런 데서는 외향성을 아주 중시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1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자, 이 유형이 나오려면 이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면 실제 세상은 강력하게 외향적인 사람들과 강력하게 내향적인 사람 둘로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종을 가를 때, 무슨 아프리카계 인종과 무슨
뭐 백인 계통, 코카서스 계통 뭐 인종과 혹은 뭐 아시안계 인종 뭐 이렇게 나누면 뭐 아시아 사람, 그다음에 중앙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 북유럽에 사시는 분 이렇게 와서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 분이죠?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쉽게 아, 이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죠. 아, 이분은 백인, 이분은 흑인, 뭐 이분은 황인,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요. 한 스페인쯤 내려가 보다 보면 이분들 백인인 것 같긴 한데 피부가 상당히 브라운 톤입니다. 북아프리카쯤 내려가면 아, 이분들은 흑인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인도 아니고 중동에 가면 아, 이분들 이목구비는 약간 백인 같긴 한데 피부는 또 전혀 아니. 인도쯤 가면 아, 우리랑은 또 되게 안 닮았는데. 자,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어느 쪽 유형 어느 쪽 유형으로 딱 나누려면 두 유형 간의 이질성, 그 자기 유형들끼리의 닮은 점이 되게 뚜렷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널리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T와 F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 예능 프로에서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계속 참가자가 고민을 하거든요. T랑은 분명히 잘 안 될 텐데 내가 한 번 또 저기 실패했었는데 T를 만나면 또 안 될 게 틀림없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사는 T를 한 10만 명은 만나보신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이 만나본 T는 많아봐야 두 명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좀 더 됐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도 보면은 마치 세상에는 두 가지 종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막상 그럼 MBTI의 논리가 맞으려면 T와 F 점수를 이렇게 냈을 때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왼쪽과 같이 되어야 될 거예요. 즉 뭐 내향성, 외향성 점수를 내면 그 중간의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내향적인 쪽으로 점수가 높이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고 크게 외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점수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둘은 이제 유형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죠. 세상에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근데 현실은 어때요? MBTI를 실제로 시켜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E와 I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점수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E인 사람도 별로 없고요. 많이 I인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근데 이것을 어딘가에서 끊어서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저 가운데 어디서 끊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가운데 선이 있는데 저 이 가운데 점수에서 1점이라도 높으면 당신은 외향, 1점이라도 낮으면 당신은 내향. 자, 이게 맞느냐는 거죠.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유형을 나눈다는 게 과연 적합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는 이제 학생 상담센터에서 MBTI 해석을 하는 것으로 제 어떤 그 심리학 전공자로서의 벌이를 처음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는 열심히 별로 이런 비판 의식 없이 MBTI를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고 했었는데 자 그런 때 학생들에게 자 당신의 성격이 T예요라고 얘기하면 되게 학생들 중에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막 있었어요. 저는 T도 있지만 F도 많이 있고요. 뭐 어떨 땐 T고 어떤 땐 F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많아요. 보면 I와 E도 마찬가지죠. 자, 당신은 뭐 좀 E가 나왔는데 아, 제가 E인 것 같지만 사실 또 어떤 때는 I고요. 또 I가 자, 그러면 유형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실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실제 대부분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운데 점수가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점 모자라서 내향이 됐든 한두 점 더 많아서 외향이 됐든 이 사람들은 그냥 비슷하게 양쪽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원래 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이가 더 좋은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가 나왔으면 아 선생님 너무 잘 맞네요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반대의 경우
난 되게 이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아이가 나왔어. 이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또 다른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심리학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E와 I라는 것을 판명하는 그 절단 점수가 있어요. 몇 점 이상이면 I가 되고 몇 점이면 E가 된다. 라는 그 기준이 그 문제의 점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자, 근데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점수 중에 50%를 내서 그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높은 사람들은 E를 주고 그보다 아닌 사람들은 I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통계적인 사람들 점수 분포를 가지고 두 성향을 나누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MBTI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저자들이 자, 우리 문항 몇 개인데 이 중에 몇 개 이상 체크하면 E고 몇 개 이하면 I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자, 실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몇 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가 100점 만점이니 50점 이상이면 E고 50점 이하면은 I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자, 근데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잘 기억나실 거예요. 100점 만점 시험에서 평균이 50점이 딱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실제 보면 어떤 때 너무 쉬우면 막 평균이 한 70점대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평균이 70인데 50 이하를 갖다가 어떤 판정을 내버리면 너무 과소하게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E와 I 기준을 봤을 때 평균이 70에 있다. 근데 50에서 지금 끊어서 주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외향성인 것처럼 이렇게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평균 점수가 50보다 낮을 경우엔 정반대 현상도 생긴다는 거죠. 실제 제대로 심리 검사를 만들려면 문항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의 점수 분포를 쭉 내서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절반을 나눌 수 있는 포인트 점수가 어디일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이 검사는 만들 때부터 몇 점 이상이면 E예요, I예요 이런 게 결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기준이 합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조하고 뭔가 공신력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저명하신 칼 구스타프 융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 아마 심리학에 관심 별로 없는 분들도 융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 미국 갔을 때 이제 융을 들어봤는데 다들 정이라고 그래서 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영이라고 그래서 영은 누구 어떤 심리학자일까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융 선생님이 계시죠. 자, 이분이 분명히 자신의 성격 이론에서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심지어 이분의 성격 이론에 보면 외향, 내향뿐만 아니라 직관, 감각, 사고, 뭐 감정 뭐 이런 지금 MBTI에 들어있는 상당 부분 세 개 축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들을 모두 본인의 어떤 성격 이론에서 심리 이론에서 다 언급한 바 있어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 MBTI는 세상에는 외향인 사람이 있고 내향인 사람이 있다. 직관인 사람이 있고 감각인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양분법으로 나눠 놓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융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한 인간에게는 이 모든 성향이 다 들어있다. 하나만 들어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융은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게 맞다는 거죠. 당신 안에는 모든 성격적인 속성들이 다 들어있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게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어떤 것이 좀 뒤에 숨고 그러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라는 독특한 존재를 만들어 간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반 잘라 버린 거예요. 넌 이쪽이니 저쪽이니라는 양분법으로. 자, 실제 그리고 융의 이론에서는 판단과 인식에 대한 얘기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데요. 판단과 인식은 제가 알기로는 마이어와 브릭스가 직접 이제 추가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은 어떠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융은 한 번도 사람을 이해할 때, 자, 설문지 보세요. 여기서 몇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개인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었으면 분석 치료 같은 걸 만들 리도 없었겠죠. 실제로 융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오랜 대화를 이용한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2, 30개 정도의 문항을 통해서 이렇게 던져주고 거기서 뭐라고 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어떤 인간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융은 스위스 분이십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연구년을 처음 맞아서 어디서 연구년을 보니까 당시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던 시기라서 그냥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몇 군데 이제 해외에 가고 싶어서 좀 타진을 했었는데 모두 사실은 응답이 없거나 무응답 혹은 이제 거절 의사를 표시했었는데 유일하게 스위스에서만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네, 한 짧은 시간을 좀 보내고 꿈 같은 세월을 보내다 온 기억이 있는데요. 자, 융의 고향은 스위스의 이제 쭈리히입니다. 여기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특히 가보시면 융의 박물관, 융 인스티튜트가 이제 다 여기 존재합니다. 융이 원래 살던 집 생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융 박물관을 만들었고, 융이 워낙 생전에 되게 부자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모님이 부자셨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그 집인데요. 그래서 융이 이제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심리 혹은 정신 분석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막상 스위스에서 MBTI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가서 물어봐도 그런 게 있냐? 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융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이 만들어진 검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그거 얘기할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설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런 보통 우리 심리학에서는 본인에게 종이로 된 질문지를 주고 거기서 어떤 응답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걸 어떤 점수를 내서 그 사람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어떤 점수를 내는 것들을 보통 자기 보고형 설문지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자기 보고형 설문지라는 게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만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으로 무언가를 측정하는 게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격 이론 같은 것은 좀 특히 MBTI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MBTI 제 문항 중에 몇 가지 지금 가져왔는데요. 자,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를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자, 약간 이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실 수도 있는 시점이니까 자, 다들 채팅방이 있으시죠? 자, 한번 저 위의 질문,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는 판단형에 해당하는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인식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좀 써주실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도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차피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편안하게. 네, 메시지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메시지가 안 보이죠, 근데? 무려 36분이나 메시지를 지금 넣어주신 것 같은데. 메시지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거의 그렇죠. 주로 그러면, 판단형도, 판단형이, 판단형도 많이 보여주시고, 인식형도 조금 있으시네요. 예, 어느 쪽이 많은가요? 음, 판단형 쪽이 좀 더 많은 걸로 저는 보이는데, 예, 네. 판단형 쪽이 많으시군요. 네. 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좀 볼까요?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자, 이거는 감정형일까요? 사고형일까요? 자, 이건 답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감정형으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쉽나 봐요. 네. 네. 자, 이제 중간에 혹시 주무시는 분 없을까 해서 깜짝 질문 드려봤는데, 자, 지금 답변을 하신 걸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부분 분들이 이건 판단형 문항인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에 이것은 감정형인 것 같다. 특히 이제 뒤에 거는 더 쉬우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또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또 뜨겁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 TF, IE 이런 쪽에 대해서는 워낙 또 몰입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검사의 심각한 문제는 이런 데 있다는 거야.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미 이 문제를 답을 하면 무슨 점수가 나올지가 예측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보고형 심리검사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격 검사 이렇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나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격 검사들은 보시면 풀 때 그래서 이게 무슨 점수가 나올지가 거의 짐작이 되지 않아요. 그냥 다 풀고 점수가 나와 봐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들로 돼 있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격 검사가 두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탑다운과 바텀업이라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자, 탑다운은 뭐냐? 이론 체계가 명확하게 있고요. 그 이론 체계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면, 자, 그것들을 재기 위한 몇 가지 문항들을 개발한 방식인 거예요. 반면에 바텀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문항들을 쭉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떤 분석 과정들을 통해서 좀 공통성이 있는 문항들을 모아서 여기에 답한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구나 여기에서 답한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오히려 분석해서 발견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MBTI는 완벽하게 탑다운일 뿐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탑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 체계가 너무 심플해서 거의 이 검사를 풀어보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검사 문항의 의도들을 다 알고 있고 이미 내가 이 답을 하나 할 때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이 점수 그냥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이상의 어떤 것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바텀업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친구 같아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내 유형은 뭘까?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 다 풀고 점수를 보면 내가 ESTJ네 뭐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실은 왼쪽 같다라는 거죠. 난 아직 안 풀었지만 난 알아 이미 어떤 유형인지 설명 다 들어봤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알아요. 이게 나 ESFJ로 가겠네 라는 거.
자, 이렇게 나오는 성격 검사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검사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은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자, 신뢰도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격을 알아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모두 다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성격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T는 안 만나, F를 만나고 싶어서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뭐냐면 T를 만나면 난 잘 안 될 거고 F를 만나면 그 사람은 계속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살 거기 때문에 나는 F를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성격이란 안 변하는 건 아닐지라도 거의 변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성격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나온 점수가 잘 변하지 않아야겠죠. 2달 전 잰 거, 지금 잰 거, 2달 후에 잰 거 언제나 일관되게 거의 차이 없이 같은 유형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뭐 이제 SNS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을 네,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지 아이가 나와 버렸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MBTI는 성격을 재겠다고 나온 검사지. 그때그때 나의 스트레스 정도를 재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 결과가 이렇게 자주 변한다. 가변적이다. 이럴 때 심리학에서는 이런 검사를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검사다라고 부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검사를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그 결과를. 더군다나 성격이라는 것. 우리 스카이캐슬에서 아주 중요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장비는 다 고쳐 쓸 수 있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성격이 변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심리학에서 많이들 얘기하듯이 분명 성격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하는 속도는 상당히 느리고 그 저항도 되게 크다란 말이죠. 근데 MBTI처럼 이렇게 수시로 뭔가가 변한다면 이미 그것은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분들은 MBTI를 참 좋아하세요. 거의 맹신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거는 경험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뭐 누가 무슨 유형이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데, 뭐, 사교적인 외교관 유형이라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회사에. 역시 MBTI가 맞네. 이런 식의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마 뭐 그러실 수 있겠. 거의 모든 회사에서 그런 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 유형이 무엇이다. 이 사람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 MBTI 예측은 얼마나 잘 맞을까? 거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ESFJ가 아니라 정반대 뭘까요? INTP가 나오더라도 전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윗분은 결국 일하다 보면 뭐 아마 센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고 다른 데서도 있겠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한 1년쯤 대학원 다니고 나면 그다음 신입생 들어오잖아요. 꼭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MZ스러운 것 같아요라는. 기가 막히죠. 니들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애들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그냥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면 항상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MBTI를 들어와서 이게 안 맞아라고 얘기를 하던 안 하던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
제가 채팅방에 다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제 독심술로 제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격을 이미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이걸 쭉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들어맞는 것 같다부터 나는 전혀 이렇지 않다. 뭐 어느 정도 맞는다. 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쭉 의견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음. 채팅방이 직접 안 보여서 참 답답하네요. 음,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반응이 어떠신가요? 대부분 맞는 것 같다. 반 정도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들으십니다. 네. 제가 잘 파악했군요, 여러분들을. 네, 제 얘기 같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자, 심리학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반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연구자께서 이제 포러라는 연구자가 49년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에게 자, 너는 검사를 했으니까 결과를 줄게라고 한다면 실은 그 검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적당히 그냥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될 것 같은 너무 나쁘지 않은 얘기 위주로 이렇게 쭉 써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고 자, 결과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내 성격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라는 반응들 다 보인 거예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번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 조금 들어맞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형태로 좀 두루뭉술하게 결과를 쭉 써주다 보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듣고 다 나에게 해당된다. 왜냐면 인간은 아까 융도 얘기했듯이 여러 측면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혐오하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그냥 대부분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은 읽어보다 보면 그거 나도 있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게 너무 잘 맞네. 신통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을 보러 가도 용하다.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MBTI를 들어도 혹은 다른 어떤 타로를 보러 가셔도 이게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심리학에서 증명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어두운 측면인데요. 요즘 21세기가 들면서 저는 21세기가 훨씬 더 인간에게 있어서 항상 인류가 그런 게 기대가 있었죠. 18세기보단 19세기가 더 지성적인 세상이 될 거다라고 믿었고 19세기보다 20세기가 더 지성적인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니까 이제 인간은 좀 더 나은 존재로서 살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 어땠습니까? 20세기에 세계 대전만 두 번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21세기가 됐습니다. 과학은 더 많이 발전했고요. 무슨 AI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무슨 뭐 가상현실, 무슨 메타버스 잘 알지도 못하겠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근데 이럴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과학을 배우거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건 뭐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믿어 라는 나의 감성에 속하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과학적 지식이나 지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권위가 있더라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이런 반지성주의가 되게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실은 MBTI에 대해서 저도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전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특히 학생들에게 자, 심리학자 봤을 때 MBTI 이런 거 안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심리학자가 뭐라고요? 응? 내가 보기에 맞는데 당신이 뭔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느냐. 요즘은 이런 반지성주의가 팽배합니다. 심지어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걸어도 곡선이 안 나오는데 무슨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 둥글다는 얘기 안 믿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지성주의도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타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또 서로 상담해주고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심리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비과학적이다라는 이유로 뭔가 제재를 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또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지성주의는 정말 위험한데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오는 거라서 저는 그냥 한번 이제 요즘 우리 세상에서는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영화가 그렇게 뭐 평은 좀 갈리긴 해도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연히 과학자 몇 명이 혜성이 지구로 이제 충돌을 하러 와서 이제 온 인류가 이걸 빨리 혜성을 막지 않으면 인류가 다 공멸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알린 거예요. 알렸더니 정치권에서는 이익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 혼란을 얘기했을 때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 당은 그쪽을 밀고 자기들에게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막 반대를 하고 언론도 둘로 갈리고 세상도 두 파로 갈려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서 나중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엔 분명히 지금 딱 봐도 혜성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보면 증거로 그냥 보이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극우 단체들이 나와서 이거 다 저거 저놈들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않으면 우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하늘을 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 이제 돈 룩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지구는 망해서 없어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반지성주의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냥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게 과학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그냥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경계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참 어려울 겁니다. MBTI에 대해서도 물론 재밌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내가 너무 상대방을 너무 쉽게 거의 공짜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지 항상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쉽게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싶어서 정말 가성비 높은 타인 이해의 도구로서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그냥 친해지기 위한 일종의 레크레이션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걸 가지고 누굴 차별하고 누구랑 안 만나고 누구를 안 뽑고 하는 용도로 쓴다면 이건 큰 실수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저희 집에 사시는 분은 INTP인 제가 본인 이제 정반대죠. 성격 유형이. 제가 INTP인데요. 자신과 맞지 않는다. 라고 늘 얘기를 하면서 제가 MBTI 맞지 않아라고 얘기를 아무리 하고 책까지 쓰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이 얘기를 하세요. INTP랑 맞지 않아라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이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냥, 예.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INTP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제가 그러니까 전 인류의 INTP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서로 유형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저기 잘 듣고 우리 좀 잘하고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쉬죠.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 관심 있는 주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2분인데요. 한 5분 정도 쉴까요? 아니면 5분 정도 37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찍 끝나야 점심도 드시고 해야 되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리적 외상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태원 이제 뭐 압사 사고 뭐 여러 가지 사고 이제 이름 붙이는 거 가지고도 사회적인 갈등이 되게 큰데요. 또 세월호 침몰 사고도 있었고요. 대구에서는 지하철 참사도 있었습니다. 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이런 일들은 쭉 벌어지고 있죠. 뭐 시대를 돌이켜 보면 상당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런 일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사고, 참사라고 하면 저는 성수대교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학부를 다니던 시절이었고요. 아주 자주 쓰는 루트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렇게 남쪽계에 살았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건너가는 다리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쓰던 다리였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쪽으로도 등교를 할 때 많이 쓰던 곳인데 물론 뭐 더 많이 쓰는 건 한남대교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여기를 지나가던 분들이 또 돌아가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어,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실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참사 더는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았죠. 대책은 뭐냐, 뭐 그리고 뭐 누구 구속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그런다고 해결된 건 없죠. 바로 다음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체험을 하셨을 텐데, 자, 백화점 하나가 무너졌죠. 제가 살던 집이 지금 여기에선 안 나오는데, 요 왼쪽 편으로 사진을 조금 돌리면 아마 나올 첫 번째 아파트가 제가 살던 집일 겁니다. 이 백화점은 그냥 저희 집 거실에서 이렇게 커튼만 열면 딱 보이던 그런 백화점이었고요. 처음으로 여기가 뭐 이렇게 되게 예전의 백화점은 좀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여기는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그냥 뭐 이렇게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동네 분들이 그냥 의뢰의 아침이면 출근하시는 거의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건물 자체가 쑥 주저앉아 버린 거죠. 실제로도 동네에 사시던 주민들 중에 거의 한 20% 가까운 분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셨습니다. 끔찍했고요. 뭐 계속 방역 차량이 돌아다니고 그걸 떠나서 이후로 몇 년간도 이 참사 현장 옆에를 이렇게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큰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너지는 순간에 저는 친구들하고 부산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기차 안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뉴스를 긴급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동네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가족들이 저기 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 그때는 근데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있던 시대가 아니라서 막 황급히 이제 친구 중에 제일 부자이던 놈이 하나 핸드폰이 있었는데 걔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빌려서 집에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기겁을 하고 부산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내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고 막 사람들도 전부 다 저한테 와서 뭐 가족이 저기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통화가 한 4시간쯤 뒤에 돼 보니까 가족들이 다 현장에 구경을 가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때에도 또 하나
저는 성수대교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삼풍백화점 때는 어느 순간의 사고로 내가 가족 모두를 싹 잃고 나만 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했죠.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에 오게 됐습니다. 뭐 사람이 제 논문 쓰고 이러다 보면 뭐 깊이 있게 학문을 판다라는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는 좀 많이 안전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되죠. 자, 근데 제가 덕성여대 온 바로 다음에 또 큰일이 터집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예, 수학여행 가던 제주도 가던 배가 침몰을 해버렸죠. 세월호가 이렇게 뒤집혀 버립니다. 하필이면 그것도 뒤집혀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물속에 잠겨서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죠. 네. 이때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 한둘이 지금 배가 침몰했다는데요? 라고 얘기가 나와서 뭐 어느 정도 배가 이렇게 됐길래 라고 하고 또 뭐 뉴스에서는 금세 다 구조됐다라고 얘기 나오길래 별일 아니구나 했다가 다 수업 끝나고 저녁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보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보통 이런 인간이 목숨을 잃을 뻔한 혹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한 뒤에 생기는 심리적 문제를 우리는 보통 PTSD라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우리말로 부르게 되고요. 어, 워낙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분들 다 아시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워낙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되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자, 당시를 돌이켜 보면 심리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었고 저희 심리학계에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가 지금 전 센터장이신 김정호 교수님께서 당시에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하시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좀 대외 활동에 대한 좀 특별한 좀 유익 업무, 가 저거를 받아서 명을 받아서 주로 이제 국회라던가 다른 직역단체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 심리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심리학회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논의를 하고 막 그 위원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막 정치권에 가서도 계속 무슨 답변을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던 되게 정신없이 막 여의도 갔다 어디 갔다 이러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과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 났을 때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해보자 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물론 되게 좋은 마음이었고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한계, 어떤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약간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회의장에서 나왔던 뜻밖의 제안이었는데 지금 매우 급해서 지금 뭐 진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파견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 근처에 뭐 단원고 이런 쪽에는 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응급 조치는 무엇이 필요하고 막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장에서 뜻밖의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뭐 외상후 뭐 치료 대응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이번 이 역경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외상후 성장이 되게 하는 걸 강조를 해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틀리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뭐 TPO라고 요새 얘기를 하죠. 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나오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약간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외상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가족들은 지금 자기 자녀가 구출이 될 수 있는지 아니 그 당시 또 언론에서 엄청 장난을 많이 쳤죠. 뭐 며칠은 살 수 있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헛된 희망을 뿌리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자, 이 시기에 너무나 한가하게 외상후 성장을 집중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너무 실망스럽고 좀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심리학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들었던 거죠. 물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여러 가지 이제 긍정 심리학적 개념들 그리고 뭐 외상후 성장 이런 개념들이 워낙 인기가 있던 시절이에요. 특히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때인데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 인간이 심리적 외상 혹은 어떤 큰 심리적 역경을 경험한 뒤에 회복이 되겠죠? 근데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심리학자 테드스키와 칼훈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것을 언급을 했어요. 실제 사례를 들면서 인간이 어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뒤에 오히려 더 나아지고 더 좀 뭔가 인간의 성격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계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 인간이 재난을 겪었는데 그냥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라는 거죠. 시련이 고통스럽겠지만 그 극복해 가는 과정이 오히려 이전의 나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이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난과 시련을 당할 때 아,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네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인 거죠. 자, 근데 이 제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사실 어디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봤을 때 기독교의 성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죠. 그러니까 심지어 네가 당하고 있는 시련조차도 그것은 너의 죄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네가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의 시험일 수 있고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기독교 세계관과 너무 잘 맞다 보니까 항상 이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심리치료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특히 개신교나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 심리학을 접할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되게 독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을 하시는 저희 이모부가 계셨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임상심리학 공부하니까 하나님 안 믿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별로 그런 거 대단히 신경 쓰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심리학, 과학으로서 심리학을 믿는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길이 다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이 달라서 뭔가 되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아,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외상후 성장, 이런 개념들은, 이건 성경에도 있어. 너무나 반가운 내용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적지 않은 심리학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환자들을 돕기 위한
내용 중에 성장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치료에 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욥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욥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름이 잡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를 싫어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자, 이 욥이라는 사람 되게 부자고 행복하고 신앙심도 되게 높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시험을 받아요. 이게 시험은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악마랑 둘이 막 딜을 내기를 합니다. 막 쟤는 이제 좀 조건이 안 좋아지면 분명히 신앙이 없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악마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께서 그럴 리 없다. 그럼 한번 내기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붙어 버린 거죠. 자, 근데 이제 요번 가족이 다 자식을 다 잃고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와이프까지 막 자기를 구박하고 이런 지경이 되고 몹쓸 병까지 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뭔가 주시는 메시지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 내기에서 신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이제 욥에게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그런 해피엔딩이 들어있고요. 사실 이것이 외상후 성장에 되게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뭐 제가 이번에 낸 책도 약간 그런 쪽인데 저는 약간 컨셉이 삐딱한 심리학자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볼 때도 그냥 알려주는 좋은 얘기가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면 혹은 메시지 상에서의 결함이나 문제 부분을 항상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심리학이 재밌고 어떤 과학적 검증으로서 심리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개신교도입니다.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혹시 막 이게 기독교 모르면서 막 비난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요. 열심이라고 하면 좀 찔리네요. 어쨌든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욥이 나중에 뭐 더한 은혜를 받고 막 되게 번성했다라고 나오는데 해피엔딩. 욥은 이미 자기 가족이 다 죽었거든요. 자식들이. 뭘 얻은 거죠, 그럼? 나중에 돈이 생기고 뭐 새장가 가고 이러면 그러면 나는 성장이 된 걸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욥은 크나큰 시련과 상처를 입고 결국 그것에서 극복하지 못한 거죠. 보상받지 못. 그 무엇이 새로 생겼다 해도 그는 보상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좀 체중을 좀 조절해야겠다. 이제 비만 중년으로서 사는 삶은 이제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집 뒤에 지금 북한산이 있는데 거의 매일 여기를 오르는 일을 했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좀 약간 체중도 줄고 그래서 운동한 재미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겨울이 돼서 눈이 내리고 막 산에 이렇게 막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고 그러니까 원래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운동이 이제 이렇게 간격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올라가 봐야지. 등산화 잘 신고 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갔다가 결국은 크게 미끄러져서, 예, 꼬리뼈 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아직 이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정 자세로 잘 앉아있지 못하고요. 비행기 탈 때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서 요즘 비행기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 근데 이제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 이 부러진 꼬리뼈도 회복이 되면서 뭔가 성장이 있을까? 이것도 뭔가 내 실현에 의미가 있는 것이 물론 욕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냥 이것이 상처가 아무는 거 이상의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사실 가장 잘 던져준 저는 되게 명화라고 생각해요. 되게 훌륭한 영화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밀양에서 이제 유괴가 돼서 죽죠. 그리고 이제 범인이 이제 잡히는데 아이를 잃은 슬픔을 막 가눌 수 없어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고 아이를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권해요. 그를 용서해라.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간신히 가요. 그래서 이제 기대했던 거는 이제 여기 전도연 씨가 주인공인데 그 살인자가 막 너무나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슬퍼하면서 빌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거길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 이미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았대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표정이. 이걸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주인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고 보고 다 버리고 이제 사람이 정말 망가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급하게 용서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변의 이 시도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폭력적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처의 치유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싶은 주변 사람들의 욕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꼭 한번 특히 외상과 거기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동안 외상후 성장 얘기할 때 많이 나오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분이세요. 뭐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자, 이분은 뭐 이제 올림픽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프로사이클 선수였고요. 미국 분이십니다. 보통 프로사이클 선수들이 유럽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미국 출신으로서 세계 대회를 계속 제패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정말 큰 자랑이던 그런 사람이죠. 원래 에이스급 선수였었어요. 되게 잘 나가던 분이셨는데 1996년에 고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암투병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도 불확실했다라고요. 뿐만 아니라 운동을 다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났구나 하고 세상이 모두 그를 잊으려고 하던 그때에 1998년 불과 2년 만에 선수로 현업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뚜르드 프랑스라는 네,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장거리 사이클 대회인데요. 정말 이게 워낙 긴 거리를 이제 하는 대회라서 정말 철인만 가능,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인간의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한 대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7연승을 올립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AP통신에 계속 올해의 선수로 막 4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고 다른 데서도 다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는 영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상을 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희망이 됩니다. 암이라는 것을 그냥 단지 암투병을 해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서 되게 이 인간 승리를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육을 통한 스포츠를 통해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재단과 많은 부호들이 기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Athletes for Hope라는 재단을 본인이 설립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모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고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연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외상후 성장의 슈퍼스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라면은 뭐 별로 이렇게 대단한 스토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이후죠. 랜스 암스트롱은 기적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성과를 내게 돼요. 자, 그런데
동료들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 랜스가 불법 약물들을 투여해서 성적을 내고 있는 거다. 심지어는 동료들, 자기 밑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막 약물 투여를 강요했었다. 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요. 근데 이제 초기에 이런 되게 성공하신 분, 아름다운 스토리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처음에 일어나면 세상 좀 인심이 그렇죠. 아, 니들이 지금 저 사람을 시기에서 어떻게든 추락시키려고 좀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식의 역풍이 불면서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랜스도 이걸 이제 부인하고 여러 가지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것들을 막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2년에 계속된 조사를 통해서 여러 증언들이 막 맞아떨어지고 약을 막 쓰는 이런 뭐 이메일 같은 거 주고받은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면서 미국 반도핑 기구에서 선수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이클 연맹은 그가 이뤄냈던 그 기적 같은 우승 기록들 모든 것들을 다 취소를 하게 돼요. 자, 그 뒤에 이 사람 네. 우리에게 알려진 건 2015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로 도망을 갔다가 다른 사람 옆 사람이 운전했다는 거짓말.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최근에. 모 연예인이 했던 바로 그 스토리를 한번 하면서 또 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2018년에는 이제 그를 후원했던 많은 그 재단의 돈을 후원했던 곳들에서 아 이제 돈 내놔라 너 사기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후원금 배상 판결 요청들이 와서 막 수천억을 막 배상하는 요청이 왔는데 일단 2018년에 55억 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 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왜 이런 거짓된 삶을 살게 됐느냐는 거예요. 사실 암이라는 병과 싸워서 거기서 이겨내고 치료를 하고 심지어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떤 의미가 있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는 오히려 이런 그림을 더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암투병을 통해서 복귀를 했는데 예전에 금메달 따던 선수인데 그냥 꼴찌지만 힘겹게 완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이것이 더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어떤 병과 운명과 싸워가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꼴찌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 정도는 박수를 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감동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성과를 원하죠. 그래서 그는 성과를 추구했어요. 불법 약물들을 계속 투여하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도핑에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우회의 방법들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그 약을 통해서 극적인 우승을 계속 연승을 만들어 간 거죠. 자, 언론은 그리고 대중은 너무나 딱 좋아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병을 싸워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대한 선수로 돌아왔다. 이것은 언론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최적화된 내용이 된 거죠. 대중은 열광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막대한 부와 명예도 따른 거죠. 자, 근데 그럼 이 사람에게 서 성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의 가장 큰 성과는 병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게 훌륭한 거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막 5년 막 연속으로 했다? 이거는 너무 지켜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해피엔딩, 사회적 성공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어쩌면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닐까. 물론 결국은 책임은 그가 지는 거지만 우리 또한 그런 것을 너무 그 사람에게 강요한 게 아닐까라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빠져나오고 있지 못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간 승리. 자, 이렇게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 너 다 할 수 있어. 잊고 새롭게 시작해. 막, 다 잊어.
야,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잖아. 이번 기회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자, 이것도 적당한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글로 해주신 분도 외상후 성장도 외상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던져줘야 되는 거지. 자, 너는 나아질 수 있다.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요라는 거죠. 특히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성장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개의 연구들을 꾸준히 찾아봤었어요. 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성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즉,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조금씩 일상에 복귀하는 모습들, 이게 성장이다.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어쨌든 안도하고 감사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자, 이런 것들을 성장의 증거로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되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랜스 암스트롱이라든가 혹은 뭐 가끔 닉 부이치치 같은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기계발 강좌나 그런 어떤 다큐 같은 데서 다루는 인간 승리의 스토리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랑은 조금 다르죠, 내용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세계를 제패한 이런 결과에 주목하고 어떤 걸 이뤄낸, 무엇을 얻어낸, 뭐 이런 것에 되게 주목하는 데 비해서 막상 연구들에서 얘기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하던 어떤 심리적 외상을 겪은 분들의 회복을 하는 어떤 그 과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결과들은 대부분이 환자 스스로 답변을 하는 자기 보고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 결과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프레이지어라는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했어요. 즉 뭐였냐면 자, 설문지를 줘서 외상을 겪은 사람분들한테 외상 후 성장 검사를 설문지를 주고 자,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외상 후에 심리적 고통이 오히려 더 증가한 높아진 집단들에서 외상 후 성장 점수도 같이 높이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아, 그래도 나는 지금 되게 성장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거의 이 답변한 사람의 한 25%들은 보니까 어떤 외상후 성장 경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겼다라고 답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심리 문제를 관련된 검사들을 해보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고통은 줄어들고 성장은 생기는 그런 원래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되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어때 요즘 좀 견딜만해? 라고 물었을 때 아, 저 그래 요새 많은 걸 배우고 좀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 쟤 잘됐다 이제 많이 이겨냈구나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성장과 고통이 동반되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 고통스럽기에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논문도 실제 살펴보면 자, 여기서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고통에 대한 생과 사의 고통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계속 느낀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들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달라진 인간관계, 그런 경험들을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거리감, 어색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자로서
그래도 세상에 좀 적응해 보려고 좀 되게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연구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성장 경험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 살아남은 자의 고통, 친구 없는 낯선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들. 자, 이것은 고통이죠. 괴로움인 겁니다. 물론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분의 되게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것을 성장이라고 과연 해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냥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 또 때로는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 회복의 과정, 정말 어려운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것을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그런 해석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아물어 갑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성장이라고 부르는 게 누구를 위한 관점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복은 더디거든요.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친구 이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갖는데 더 힘들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좀 얘 이제 좀 나아지고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심지어 근데 이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 경과를 보면 회복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악화되기도 하고 주변에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분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장을 기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너무 대놓고 표면적으로 요구한다면 피해자는 자기 어려움을 어디에다가도 얘기하지 어렵지 않을까요? 분명한 거는 그 어떤 축복을 다시 받더라도 아까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욥이 나중에 어떤 부자가 되고 다시 자식을 낳았고 새 장가를 갔던 말던 그는 많은 걸 잃은 사람이고 평생 그것에 대한 애도와 슬픔을 간직하고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복구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랜스 암스트롱이 뒤에 뭔가 실패한 게 있지만 그것은 성장의 실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고 그냥 인간은 원래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에게 너무 무리한 걸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혹은 절망에 빠지고 힘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무 무리한 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 남은 가족들 대상한 연구가 있어요. 보면 74%가 외상 후에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나아지긴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80%는 대체 가족이 죽었는데 그 사건이 나에게 인생에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다? 전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자, 도박으로 100만 원을 잃은 학생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50만 원 성장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냥 힘겹게 잃은 돈을 보충하고 있는 거죠. 언제 100만 원을 다 찾을지 아니면 다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제 꼬리뼈는 6개월째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각하면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운동을 쉬게 되다 보니까 성장이 된 건 제 체중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전 그걸 깨달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앉아 있는데 예전과 달리 되게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고 있긴 한 거죠. 하지만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세요. 부모님도 뭐 장모님도 자꾸 그래 이제 많이 좋아졌니? 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 자, 심리적 외상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성장을 빌어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위로와 인내죠. 그냥 네가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계속 힘들어하고 울어도 나는 그냥 언제나 편안하게 네 옆에 있을게. 변하지 않을게. 라는 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이라고 하려면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플러스가 있어야 성장이라고 본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잃은 사람이 0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굳이 너무 아름다운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힘들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 이지선 한동대 교수님이 보통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어떤 성장을 이룬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좀 선망할 만한 직업을 이뤄냈거나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을 자꾸 찾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말씀이 정말 와닿은 게 있습니다. 자, 이분은 내가 지금 교수가 됐기 때문에 그 사고를 딛고도 해피엔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내일의 희망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내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피엔딩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내가 지금 이뤘고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정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시련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련은 당연히 극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외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겪어야 될 일들이 아니었죠. 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이 스스로 막 노력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 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스토리지만 제 얘기를 하나 끝으로 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기차를 타고 가다가요. 저 표지판을 보면 동대구역을 보면 마음이 되게 울컥합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통 저 역을 쓸 때쯤 되면 잠깐 잡니다. 눈을 감고. 아, 제가 무슨 동대구역에서 무슨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좀 되게 어렵게 대학에 오게 됐습니다. 박사를 받고 되게 많은 곳에 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많이 낙방을 했어요. 제가 12군데를 떨어지고 13번째 지원한 곳에서 이제 교수 자리를 얻었습니다. 되게 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주어진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그 12번을 떨어지는 동안 6번을 대구에서 떨어졌어요. 항상 동대구역을 내렸었던 거죠. 동대구역을 내리고 되게 힘들게 가서 뭐 발표하고 준비하고 뭔가 또 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되게 울적하게 막 되게 조금씩 막 울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역을 또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저 역이 정말 마음에 편치가 않습니다. 시련은 피할 수 있으면 언제든 피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동대구역이 아픕니다. 근데 시련이 온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되고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뭐 그 결과가 지지부진하던 너무나 소박하던지 간에 생존을 선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은 어쩌저쩌 하다가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해피엔딩을 이룬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그 많은 실패 경험이 제 인생의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기회가 생긴다면 그렇게 안 떨어지고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길을 찾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뭐 학생들이 공부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다른 학교를 선택해서 간다던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지원했을 때 떨어진다던가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그냥 힘겹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사가 아닙니다. 어떤 검사도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진 못해요. 보통 심리 검사란 인간의 아주 특이하게 이상한 부분들을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건 눈에 잘 띄고 그렇기 때문에 문항으로 만들기도 쉽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을 아는 방법은 함께 지내보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뭐 좀 되게 사람과의 사이에서 되게 상처도 받고 좀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내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검사로 누군가를 미리 알아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무려 심리검사를 전공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절대 해피엔딩을 기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은 계속 아프실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그걸 우린 전제해야 된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건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요. 뭐 좋은 얘기,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거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언제라도 나한테 와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슬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파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리를 존중했으면 합니다. 자, 성장하지 못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는 제 책의 일부를 강의로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